형태의 세종교육 온 소식 2021 가을 제45호 발행일 2021년 10월 14일 발행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표지 이야기 2021년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우승한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세팍타크로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선수들 중 3학년 선수 전원은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세종교육을 말하다 세종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김형규 기초를 탄탄하게 기본에 충실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아이들도 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가 누적되면서 학습에 대한 무력감이 생겨 포기하는 등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종교육청은 초등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배움에 대한 동기를 갖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 책임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 학습 지원, 느린 학습자의 한글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는 학생 삶의 변화를 위한 읽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매체 시청 시간 증가로 학생들의 읽기 활동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시간 15분 슬기로운 읽기 생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매일 15분 읽기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북도든반 학급을 운영하여 해당 학생의 읽기 수준을 평균 이상 수준으로 신장시켜 교과 학습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수학 수업을 위해 초등 1, 2학년의 기초 수학 지도 도움 자료인 촘촘 수학을 개발 보급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기초부터 꼼꼼히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수학을 어려워하고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초등 3학년 교실의 수업 지원을 위해 1교실에 2명의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수학협력교사제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와 수학협력교사가 함께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 설계와 지도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격차 해소로 교육력 회복을 위해 방학 중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매일매일 배움과 미소가 있는 교실, 매미교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며 가르쳤습니다. 수학, 독서, 토론, 인문, 연극, 융합 등 다양한 분야를 소규모 단위로 놀이와 체험 중심의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눈높이에 맞게 실력을 꽃피우는 교실, 눈꽃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위해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의 참 의미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이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세종교육을 말하다 세종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재천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교 관계를 배우는 곳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사람 사이의 단절을 경험하게 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 간 교류와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종시 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 정책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무엇인가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영향을 받은 이들이 모여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한 후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존중과 협력을 경험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활교육의 방법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미래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협업 역량 등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반한 역량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관계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반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머지않아 학교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미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 학년, 학급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운영 규모를 다양화하여 학교 맞춤형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교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철학을 이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공감대 조성 학부모,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존중의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며 학생들에게 관계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미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강하게 관계 맺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1 대평초등학교 교사 최윤영 대평초등학교는 2018년 3월에 개교한 혁신초등학교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라는 비전 아래 미래창의형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민주적 소통 시스템, 학생 다모임, 학부모회, 교사 다모임으로 3주체 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학생들이 미래 역량 중 하나인 민주시민성과 문화예술 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많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꿈과 끼가 넘치는 대평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소개합니다. 1. 1인 1악기로 문화예술을 만나다. 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을 위해 1인 1악기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전문 강사가 협력하여 1, 2학년 9각,
3학년 난타부, 4학년 우쿨렐레, 5, 6학년 통기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학년의 경우 방학 전 일주일 동안 등굣길 콘서트를 개최하여 통기타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연주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고 학생들의 등굣길 발걸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작곡 동아리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함께 작곡을 공부하면서 대평초등학교 등교송을 만들어 등굣길에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문화예술을 느끼다. 학생들의 삶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년별 교과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찾아 떠나는 전통여행 1학년, 세계문화 이해하기를 목표로 밋 프로젝트 9살, 세상을 만나다 2학년, 환경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지구지킴이 프로젝트 3, 4학년, 조선시대 역사문화 체험하기를 목표로 오호라의 역사탐험대 5학년, 책과 예술이 함께하는 지구촌 여행 프로젝트 6학년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상 속 다양한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를 펼쳤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학급별 교가 부르기 행사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으며 30여 팀의 가족이 참여한 대평 가족음악회는 가족 합창, 악기 연주, 댄스 등을 선보이며 가족과 함께 음악적 즐거움을 느끼고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면 활동으로는 발레 공연 초청 감상, 책 속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 공유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예술적 안목을 길렀던 원화 전시회,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 캐릭터를 만들고 선정한 도서관 캐릭터 그리기, 학생 미술작품 대평 갤러리 전시 등으로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들은 유튜브 대평TV 채널을 통해 교육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4. 교육 공동체와 함께 문화예술에 물들다. 학생자치회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공기정화 식물 심기 원예 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예술 감수성을 길렀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비대면 대평가왕 노래 부르기를 실시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마카롱 만들기, 보리고추장 만들기, 지풀 공예작품 만들기 등의 가정과 연계한 체험형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대평 자치로드 게시판 및 의자 테이블 세트 제작, 그림책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수업 나눔, 문화예술 교사 동아리 아트앤컬처 운영, 교사 연수, 환경, 일러스트, 난타 등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예술 수업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하여 다양한 예술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1. 새롬중학교 교장 유임순. 상상력과 통찰력을 갖춘 미래 리더를 기르는 새롬중학교. 새롬중학교는 개교 8년 차로 따뜻한 인성과 새로운 지성으로 성장하는 창의 융합인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학생 중심의 탄탄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명품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이라면 31학급 798명의 전교생과 80여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큰 학교임에도 교직원의 인화를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탁월한 수업 역량을 갖춘 교사들과 높은 학구열을 품은 학생, 품격 있는 학부모가 만든 신뢰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도
연중 다채로운 방과 후 학교 강좌 운영과 직간접 진로 체험을 녹여낸 자유학년 제도가 활발하고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과 독서 교육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중지능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며 나답게 성장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학 성과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색 1.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우리 학교는 입학하자마자 매년 1인 1주제 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교생이 모둠을 구성하고 멘토 교사를 선택하여 역할 분담과 협동학습으로 교과 심화 융합과제를 수행하여 학년 말에 산출물 전시회 및 결과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교생이 공유하는 특화된 전통입니다. 또 사서 교사가 상주하는 도서관은 연중 방학 포함 온종일 개방 등 활성화되어 있으며 올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 읽기라는 주제의 독서 실천학교 운영으로 청소년기 독서 흥미와 독서 실천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학급 문고 혁명, 학년별 학습 만화 및 학년별 양서 비치 및 독서 상황표 기록으로 틈새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인문 독서 프리젠테이션 대회로 독서 인재 발굴과 재능을 격려하고 있으며 매월 학교 소식지 AHA 새롬과 더불어 도서관 소식지 책다원 스토리를 발간, 생동감 있는 독서 문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한편 학기 말 취약 시기 새롬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 주간에는 주제가 있는 학년의 날, 멘토 초청 특강 등 진로와 연계한 다채로운 꿈기 탐색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유의미한 학습 경험과 진로 탐색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색 2. 나다움 성장 지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우리 학교는 학년 말 집중 준비 기간에 신학년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사의 생명인 수업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주 첫 수요일은 전 직원 전학공 공동연수로 집단 지성을 키우고 2주차는 국한 직업, 국어 한문, 히어로, 영어 중국어, 매주 매스, 수학, 스위치인, 사회 도덕, 4차 과학혁명, 과학, HIT, 기가 정보, MAP, 체육, 음악, 미술, 진보 특영상, 진로, 보건, 특수 상담회 8개 교과군별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수업 공동 설계와 수업 나눔, 수업 친구 활동 등을 하고 3주차는 학년군 전학공으로 학년별 차별화한 테마로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실천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보류 중이나 4주차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화합하는 해피데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편 세종교육청 지정 과학영재학급을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하여 선발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색 3. 미래 리더 성장 잠재력 플러스 4C 프로그램. 우리 학교는 원어민 영어 교사와 중국어 교사, 올해는 미배치를 활용한 다언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존중 교육에도 힘써왔으며 특히 2-2 권역을 아우르는 학교연합 벨트형 외국어 캠프, 올해는 자체 영어 캠프 운영과 영자신문, 새롬타임즈 발간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미래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나의 비전 커리어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학급별 기업가 정신 교육과 대학 연계 강사 초청 진로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진로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차별화한 학년 비전 아래 행복학급 운영으로 성장 잠재력과 인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 오케스트라 및 밴드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비긴 어게인 작은 음악회를 열어 등굣길 전교생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학기 말이면 전 교직원이 도서관에 모여 교육과정 평가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나눔 및 발표로 성찰과 성취를 공유하는 장면은 또 하나의 교육 명장면입니다. AHA 새롬 교육의 원천은
교육 공동체의 화합입니다. 매일 아침 교문맞이와 철저한 방역으로 아침을 여는 학교. 코로나19 시기에도 학교 공동체가 홈페이지와 학교 종이 앱, 단체 톡방으로 소통하고 학교 소식지 AHA 새롬과 보도자료로 교육활동의 역사를 기록하며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새롬 중학교는 행복학교입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1. 반곡고등학교 교사 이산. AI 국제교류 교과 특성화 학교. 배움의 기쁨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반곡고등학교. 반곡고등학교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혜를 의미하는 예지와 실제로 행함의 실행을 교훈으로 삼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참된 인성과 학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직원들이 보람있게 근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상력과 창조력, 인성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큰 비전을 향해 성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광고 제작, 인권보호, 과학탐구, 언론, 밴드, 방송 등 다양한 주제의 정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AI 국제교류 교과 특성화 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또한 2020년도에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러한 운영의 성과로 학생들이 전국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대회, 세종과학 전람회, 세종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민주평화통일 골든벨, 인권작품 공모전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AI, 국제교류 교과 특성화 교육. 우리 학교는 AI, 국제교류 중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관련 교과, 정보통신, 국제계열 등 26단위 이상 편성하고 있으며 소인수 과목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어과의 성장 프로젝트, 사회과의 국제교류 캠프, 과학과의 탐구 실험 캠프, 영어과와 정보과의 융합 교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를 실시하고 학교 생활 만족도와 학업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행복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운영, 소란소란 책 동아리, 푸시케, 월드 이슈스 앤 디베이트, 영어 원서 읽기반, 시간탐험대, 스타트업, 생명과학 탐구, 교사 꿈 바라기, 수학시험, 함께하는 인권, 다시 보는 인권, 광고 제작 동아리, 보건탐구반, 만들고 그리고, 바른 기자회, 밴드부, BNS, 과학독서 토론 및 실험탐구, 사이언스킥, 방송부, 체육진로 탐색반 등 다양한 정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기 초에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간 단위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고양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생 기사, 소담고등학교 신영인 학생 기자. 아침밥 꼭 챙겨 드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아침을 맞으며 아침밥을 거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는 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주한 아침에 식사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그날 두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 아침밥과 두뇌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18시간 이상의 공복이 생기게 되며 당장 몸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아침밥을 챙겨 먹는다면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인 포도당을 섭취만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며 하루 동안의 두뇌 회전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공부를 하기 위한 좋은 추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아침 식사는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애매한 시간에 허기가 지기 때문에 간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군것질을 하기 쉽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져 비만이 되기 쉽다. 또한 장기간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몸에서 이를 축적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 허기를 떨어뜨려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시 폭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먹는 것이 과연 좋은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 우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우유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면 위가 상할 수 있다.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음식, 즉 밥, 고구마, 빵, 미숫가루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좋다. 또한 채소와 과일, 달걀로 비타민과 단백질, 칼슘 등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하더라도 많은 장점을 가진 아침 식사. 이제 귀찮더라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양지초등학교 문태호 학생기자. 내 삶을 건강하게 키우는 학생운동부. 2021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체육진로캠프 현장을 가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늘의 별 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같은 말에 비유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하나의 예로 야구는 고교 대학 선수 중 프로야구팀의 주전 선수가 될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신인이 바로 주전 선수가 될 확률은 소수점 2자리로 내려가며 희미해진다. 야구에 대한 통계를 축구 등 다른 종목으로 옮겨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프로, 전문 선수라는 같은 꿈을 꾸며 오랜 기간 함께 땀 흘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걸까? 원치 않는 부상 등으로 운동을 중단한 낙오자, 경쟁의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한 패배의식으로 그토록 좋아하는 운동을 삶에서 지원해야 하는 고통을 가만히 앉아 감내해야 하는 걸까? 세종시 교육청이 오직 선수의 맹목 시스템으로 사회 진출 시기 발생하는 운동에 대한 의욕 소멸, 희망 절벽 등의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의 진로를 넓히는 캠프를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2021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진로 캠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학생선수 진로 캠프는 경기 선수 외에 체육 분야의 다양한 유망 직업군을 알아보는 동시에 희망 직업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 선수를 기르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을, 오후에는 강당에서 실기식 수업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보는 등 하루를 빼곡히 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교실에서 학생 선수의 삶과 미래, 체육 전문인이란 두 가지 주제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체육 인재로 성장하고 체육 분야 행정가와 교육자로 미래를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장소를 강당으로 옮겨 기록, 영역, 대인형 각 종목 상호간 체험을 통해 다른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감을 나누는 기회도 가졌다. 김태영 학생 선수는
오늘 캠프로 내가 하는 운동에 대한 진로와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다양한 운동에 대한 이해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캠프를 주관한 세종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담당 김종석 장학사는 학생 선수가 메달만을 향해 앞만 보며 전력 질주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번 진로 캠프가 성장기 학생 선수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나아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만 해도 스포츠 사회가 엘리트주의와 압정 구조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세종시 교육청의 이번 학생 선수 진로 캠프가 눈여겨볼 만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 세종시에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이 지혜로운 스포츠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본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부모 기사 진선미, 김유림 학부모 기자 교육 공동체의 힘 두루 유치원 학부모 재능 기부 줄줄이 꿰ν 호랑이 공연 두루 유치원에서 6월 21일 월요일에서 22일 화요일 2일간 줄줄이 꿰ν 호랑이라는 작품을 총 4회 유치원 3층 함께 모이는 방 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로 소수 관람 인원을 배정하고 배우들은 투명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완성도 높은 공연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학부모 10인이었다. 연극의 3요소 무대, 관객, 배우 중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그들의 무대에 흠뻑 빠져든 건 무대라는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관객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공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쳤고 재미와 흥미진진함이 가득했다. 유의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게으른 나무늘보가 전하는 마음만 먹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제도 잘 전달했다. 금번 연극 재능기부 및 학부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엄마 역을 맡은 우혜정 학부모님과 늘보 역을 맡은 김화연 학부모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복한 공연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고 매주 연습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를 철저히 지키며 유치원이 아닌 주민센터 문화교실 그리고 주로 가락들 공원에 모여 매주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공원 주변 학생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관객과 호흡하는 생생한 시간이 되었고요. 연습 기간에 절반 이상 비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날씨가 좋지 못했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천막을 치며 연습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2021년 6월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016년 3월 혁신유치원으로 지정된 두루 유치원은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다모임이라는 반별 학부모 모임을 비롯해 2018년 학부모회가 구성되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민하고 독서 토론, 쿠킹 클래스, 원화와 함께 그린 피퍼 페인팅 유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즐거운 참여를 독려했다. 다모임 활동은 그리스 아테나의 민주주의를 닮았다. 서로 좋은 의견을 내고 선정된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함께 모여 실행했다. 그들의 원칙은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임의 결실이 초등학교까지 이어져 서로의 아이를 기꺼이 챙겨주는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졸업한 아이의 학부모는 고운동 주민으로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두루 유치원 학부모들의 활동을 보며 우리 엄마, 앤서니 브라운 라는 책이 떠올랐다. 실제로 피퍼 페인팅 작품 전시 기간 동안
우리 엄마 화가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아이도 있었고, 엄마와 함께한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얼굴을 부비는 등 자부심과 소중함을 느꼈다는 미담이 있었다. 학부모의 재능 기부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재고이자 아이들이 느끼는 우리 엄마의 재발견이 아닐까 싶다.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 공동체로서 상생하는 두루 유치원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자라날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었다. 또한 두루 유치원과 같이 상생의 미덕을 실천하는 교육 공동체가 세종시 교육의 미래 모습이 되길 소망해 본다. 이용석 학부모 기자. 학부모 학교 정원관리 봉사자 연수.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의 생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해 학부모 학교 정원관리 봉사자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내 정원관리를 희망하는 세종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였고 3주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학교 정원관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열심히 연수하시는 봉사자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1. 교육장소. 국립세종수목원의 우수한 시설과 강사를 활용하는 형태로 협력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2. 교육 내용. 3주간 진행되는 세종수목원 정원관리자 과정은 이론과 실제가 융합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의 이해, 식물의 이해, 파종과 가지치기, 그라스 정원, 채소류 텃밭 관리법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식물 가꾸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다질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기자가 참여했던 첫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교육장이 온실 내부에 있어서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 마치명. 교육과정이 너무도 알차고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담을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관리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된 교육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에 참여한 봉사자들도 배움의 열정과 실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양성된 학교 정원관리 봉사자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학교 숲, 텃밭, 운동장 주변 식물 가꾸기와 각 학교 학부모 대상 식물 가꾸기 수업 등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 변화될 학교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암과 삶. 학교 밖 배움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담당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된 체육시설입니다. BF 인증 등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그만큼 공사기간도 길어졌는데요. 지난 7월 28일 드디어 개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9월 1일에 정식으로 강습을 시작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강습의 전문성 극대화를 위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은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비장애인 프로그램은 세종시설공단에서 전담하여 관리합니다. 시설은 1층부터 3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3층에는 체력 단련실 및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수영, 배드민턴, 탁구, 헬스, 기구 필라테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농구, 음악 줄넘기, 어린이 축구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진행하는 수영 프로그램은 경증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이며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연수반으로 수준별 강습을 진행합니다. 장애인반의 경우
중증 장애인 위주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강습반으로 진행되며 상담 후 반배정이 가능합니다. 기구 필라테스의 경우 장애인반 및 비장애인반 모두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장애인반은 1대4로 상담 후 등록하여 진행되며 비장애인반은 1대8로 진행되며 경증 장애인도 수강을 희망할 경우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6시에서 21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은 9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 추석 연휴는 휴관합니다. 강습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신규 회원 수강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추첨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센터 내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은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하시기 희망하신다면 위의 기간과 별개로 장애인 체육회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9시부터 18시 전화 1577-7976 암과 삶 별별 잡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장학관 이정세 네이미스트 우리가 잘 아는 휘센,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등은 네이미스트들이 장명한 작품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네이미스트들이 수행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먼저 각 기업체로부터 문의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 후 제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시장에서 팔릴 물건인지, 제품의 수요층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시장 조사를 하고 부르기 쉬우면서 제품의 컨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름의 대안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고르고 골라서 최종 후보한 약 5개에서 10개의 이름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게다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제품 이름은 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야 하므로 인터넷과 상표법 전문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같은 이름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제안 기업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위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이름을 만드는 약 5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 브랜드 네이밍은 마케팅의 첫 단추이며 그 중심에 네이밍 전문가인 네이미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이미스트가 되기 위한 특별한 전공은 없습니다. 다만 언어에 대한 감각과 호기심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 국문이나 영어 등 언어 관련 전공은 이 직업에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밍과 함께 그 상품,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도 함께 구상하기 때문에 경영학 관련 학과 전공자들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네이미스트는 그저 참신하고 기억이 잘 되는 이름을 잘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경영 및 판매 전략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명칭의 상표 검색 방법, 아울러 네이밍과 관련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제품의 이름을 외국어로 만들기를 원하는 의뢰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문헌과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존의 네이밍에 대한 사례를 언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풍부한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과 잡지 등을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미스트에 대한 교육은 주로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전문기관 또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등에서 특강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이미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진출 사례를 보면 대학 재학 중에
관련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어 단연간 네이미스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후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네이미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재학 중에 많은 공모에 응시하고 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네이미스트는 브랜드 전문 회사나 광고 및 홍보 회사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 회사의 경우 2명에서 5명의 네이미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미스트들의 수입은 개인별 경력과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입사 시 대기업 사원의 수준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연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에 따라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수준도 비슷해져가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브랜드 네임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네이미스트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순한 언어적 능력만이 아닌 제품과 시장에 대한 변화를 잘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면 유능한 네이미스트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운영원 어떻게 준비하나요? IRB 설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생명윤리 관련 전공, 의학, 약학, 간호학, 생물과학, 보건행정 등이 관련이 높다. 연구자와 심의위원 간 또는 과학계 위원과 비과학계 위원 간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입장차가 있어 가교자로서 정보의 전달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과 의학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평소에도 의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공자가 아닌 경우 관련 교육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외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으로는 KAIRB,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공용 IRB에 관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도 진행하는 교육도 있다.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 과정은 임상연구 관련 국내외 법규의 이해와 적용, IRB 심의 대상과 심의 방법의 이해, 회의 진행 및 회의로 통보서 작성, SOP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과정은 IRB 위원의 역할, 임상연구 개요 및 용어,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해외 현황 생명윤리 운영원이 활동하는 IRB의 운영과 인력의 구성은 해외에서도 유사하다. 해외의 경우 병원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IRB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임상윤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의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회의 소집과 관련 업무를 하는 생명윤리 운영원은 의학, 간호학, 철학, 윤리학, 생명윤리학, 신학, 법학, 공중보건학, 사회학 등의 전공 교육을 받았거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출한다. 호주의 경우 병원의 임상윤리가 잘 지켜지도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위원회나 모임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현황 국내 IRB는 공용과 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용 IRB는 2014년 기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유일하며 그 외는 모두 기관 IRB다. 기관 IRB는 병원과 학교가 대부분이며 일부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총 590개가 있다. 기관 IRB 590개에 630개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548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반면 82개 위원회는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와의 협약으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통 기관위원회마다 1명에서 3명의 행정간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인원은 1,000여 명 내외로 파악되나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행정직원이나 간호사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히 파악하긴 어렵다. 행정간사는 20, 30대로 여성이 많고 주로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운영팀 직원이 IRB 행정간사를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의 경우 기관별 채용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임상시험으로 들어오는 연구 간접비로 필요한 인력 예산을 책정하여 고용하기도 한다. 초봉 기준 월 150부터 시작하여 정규직 3년차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소속인 경우 연봉은 3,800만 원 정도이다. 향후 전망. 국내의 경우 2014년 IRB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 국내 임상시험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며 복지부에서도 2020년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세계 5대 강국으로 가자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미 임상연구 시장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심의, 관리 등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행정간사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안전법상 IRB 설치기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나 인체 유래물 연구자가 속한 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연구 여건상 등록할 수 있는 IRB 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간사로 분류되는 생명윤리운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행정간사 없이 내부에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IRB 등록기관을 임의로 늘리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행정간사의 경우 실력을 쌓아나가면 향후 교육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IRB 비과학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IRB를 지원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암과 삶, 하이스쿨, 세종시 교육청 진로진학장학관 이정세. 2024 대입부터 봉사실적 미반영. 봉사활동 할까요? 말까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로 현 고1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여전히 반영 대상이다. 고교생과 학부모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 건지 확실치가 않다. 2021년 세종교육 온소식 가을호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대학 발표 자료를 토대로 고교 봉사활동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봉사활동 할까요? 말까요? 교내 봉사활동에는 충실히.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에 따르면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고 되어 있다. 즉, 개인의 봉사활동 자체를 맡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24학년도 대입 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학교 및 개인 봉사를 모두 할 수 있으나 대입에 반영되는 실적은 교내 봉사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대입에도 반영이 되므로 급식 도우미 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멘토, 멘티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봉사활동 특기 사항은 사라졌지만 필요한 경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 행특의 기재가 가능하므로 교사가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 눈에 띄는 학생의 변화를 관찰한 경우라면 행특 항목을 통해서도
관련 특성이 충분히 어필될 여지가 있다. 2. 그래서 적정 봉사 시간은 얼마? 학업에 집중하기도 바쁜 고교 생활 중에서 봉사활동은 일종의 계륵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학생, 학부모가 봉사활동과 관련해 가장 많이 품는 궁금증이 몇 시간을 해야 하나? 몇 시간 이상 해야 불리하지 않은가? 등으로 쏠리는 것도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대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경희대, 서강대 등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한다.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고교 연계 전형을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10% 반영하며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도 15%를 반영한다. 서강대 역시 2022학년도에 신설한 고교장 추천 전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 처리된다. 이 외에도 부산대 등의 대학에서 정량적 요소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정시 등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한다. 다만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교과 성적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입이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전형별 차이는 있지만 연간 20에서 30시간 내외, 3년간 60에서 90시간 내외라면 특별히 불리함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 봉사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 학생이라면 3년간 30에서 40시간 정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봉사활동에서 의미 찾아야.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봉사시간 총량 외에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성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봉사시간 그 자체보다는 3년간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봉사의 의미 등에 대해 학생이 서류를 통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지만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이나 면접 등을 통해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활동 시간만큼 활동의 진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교협에서 발행한 2022학년도 대입정보 119에 공개된 일부 대학의 면접 예시 질문을 보면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하고 배운 점 등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만 채우기 위한 활동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대입 면접에서 나온 봉사활동 관련 면접 질문. 개인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 넘는데 봉사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무엇이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세요. 교내 봉사보다 교회 봉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반 학생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장 얻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며 그 특수반 학생과 나눈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학년도 가톨릭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봉사활동이 눈에 띄게 많은데 다른 지원자에 비해 더 많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활동 중 가장 의미 있거나 기억에 남는 봉사는 무엇이며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학교 또는 개인 봉사를 거의 안 한 이유? 결론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역시 학생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의 시간, 실적의 목적을 두지 말고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암과 삶. 알쓸마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마음건강 이야기.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좋은 친구 관계와 사이버 폭력. 어린 시절의 친구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다가 친구라는 존재를 통하여 사회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 가족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의 틀을 더 넓게 확장합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배우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구 관계는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친구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화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통해 사회에서 무엇이 수용되고 무엇이 수용되지 않는지는 배우면서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규칙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웁니다. 까다로운 친구, 하기 싫은 일들, 여러 요구와도 타협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적인 안정적 또래 관계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삶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령기의 또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은 향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예측하며 학업의 부진, 학교 부적응, 성인기의 정신질환의 발병까지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는 여전히 많이 어려운 관계입니다. 또한 지금의 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존재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사회와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발생해 아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최근에 사회 문제로 알려진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전의 학교 폭력과는 다르게 사이버 폭력은 매우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문자로 상대방을 직접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나 이미지 등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것,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하거나 초대 후에 집단적으로 나가버리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이버 폭력은 비대면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적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라고 의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익명성이나 단체 속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유포된 글이나 이미지를 쉽게 공유하고 지울 수 없다는 특성으로 피해자가 더 큰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사이버 폭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 폭력에 비해 더 피해가 크고 일상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의 폭력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 이후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시대의 변화는 학교 폭력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에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경우 이전에 비해 사이버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실제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확장성, 영속성이라는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더 해결은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이용 제한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실제의 폭력의 공간이 가상의 공간으로 표출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국 동일한 원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와 사회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폭력이 발생한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과 잘 지내시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외모도 다들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잘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쉽지만은 않은 친구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존중감이 우선 필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력과 부정적인 경험을 쉽게 극복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친구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매우 다른 경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과 지낸다는 것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상호교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과 적절하게 관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통제력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충분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중간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이와 더불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문제와 원인을 개인에게만 찾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개인에 대한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화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른들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며 자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은 모든 어른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암과 삶, 인문학 산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김수진. 지금 이 책을 읽다. 브래드 위너, 데보레 앨리스 지음. 나는 돈이 많고 지능이 높고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교육과 취미 생활조차 제재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러한 제재를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어떤가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많은 요즘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나라 이야기입니다. 브래드 위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는 파바라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탈레반 무장 조직들에게 끌려간 아버지를 찾기 위해 길에서 수소문하던 엄마와 파바라에게 남자 없이 여자들만 밖에 나온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것이라며 모르는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지만 여자에게 물품을 사고 팔지 않는다는 이슬람의 엄격한 율법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파바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 일을 합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파바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브래드 위너는 파바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4권의 시리즈로 되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탈레반이 장악하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권과 취업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을 무참히 폭행하여 진압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더 브래드 위너 애니메이션 감독 노라 트메이 책을 기획 및 제작한 애니메이션 더 브래드 위너 책을 보기 어렵다면 영상으로 보고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 하민선 지음 광주에서 건물 철거를 하던 중 도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사실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철거 건물주와 철거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원청업체가 직접 건물을 철거하는 게 아닌 하청업체에게 대신 철거 공사를 하게 한다. 이 하청업체는 철거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원청업체의 압박에 철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사고가 났다. 그동안 이런 사고는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이 사고에 대한 벌을 받았을까? 아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7년 6개월 징역을 살고 나와 천수를 누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실공사, 감리로 죽거나 다치면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람이 죽어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라는 단서가 있어 거의 빠져나간다. 행정처벌도 불가하다. 역시 사람이 사망해야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체계가 건설에 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재난과 사고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국가가 엄정한 법체계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작가가 말하는 바처럼 감시와 처벌을 국가에 온전히 의존할 게 아니라 근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지식, 즉 과학과 공학적 지식을 갖춰 사전에 방비하고 시민 상호 간의 감시를 통한 자율 규제가 되어야만 앞으로의 사고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일하기 위해, 살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건물들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TVN에서 방영된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에서 판사가 라이브 법정을 통해 전 국민을 참여하게 한다. 국민이 생각하고 원하는 정의를 반영하여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모습은 현실의 사법적 판결에서 볼 수 없는 통쾌함을 주기에 인기를 얻었다. 방황하는 칼날 책 속에서도 딸을 죽인 소년을 살해한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살인은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대국민 투표를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딸을 죽인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로 어른 범죄와 다를 바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 만 19세 미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또 다른 여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가해자들의 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법의 한계를 알고 직접 칼날이 되어 벌을 주기로 한 에마의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버지를 잡아야만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의의 칼날이라고 믿는 법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나?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칼날은 진짜일까? 정말 악을 벨 힘을 가지고 있나? 의문과 고민을 하게 된다. 범인 체포만이 그가 바라는 일은 아니다. 진짜 바람은 자신의 증오와 슬픔을 범인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에마가 당한 불행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를 알리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하고 싶다. 경찰에 맡기면 내 바람이 이루어질까?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피해자 유족을 유령 취급하는 현재의 재판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공분을 사는 죄를 저질렀어도 법은 법이고 정서는 정서이며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살아가며 느낄 고통을 반영해주는 법은 없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이 먼저 미안함과 죄책감에 피해자 에마와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떤 결말이 나왔을지 궁금하다. 이모저모 직속기관 소식. 세종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주무관 문혜란.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합문화공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은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은 세종시 교육청 첫 번째 직속기관으로 세종시 교육청 유일의 평생교육기관이자 공공도서관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 세종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책과 잡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3층에는 노트북실과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열람실, 4층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학습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서 정보, 도서관 행사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아, 학생 대상으로 놀이 중심,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으로 인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한글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수업 중심의 문해교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민의 전문성 함양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맛있는 음식 역사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동도서, 일반도서, 영어도서 등 약 14만여 권의 도서와 교육, 건강,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잡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회원가입 시 관외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습관에서는 인기작가 초청 강연회, 그림책 원화 전시, 다도강 선정 등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원 대상 서비스가 있나요?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를 학습관에서 구입하여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원들 간의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교수학습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습관 이용에 생긴 변화가 있나요?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작가 특강 등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독서 환경 제공을 위해 책 소독기를 활용하여 도서를 소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택배를 활용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모저모 시의회 소식. 의회 소식.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차 추경심사.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지원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지난 8월 24일, 25일 양일간 회의서 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761여억 원 증액한 1조 321여억 원 규모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0억 7,645만 원 증액한 1조 320억 8,979만 원 규모다. 심사 결과 과다 계상된 본청 시설 관리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준공 지연에 따른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등 5개 사업에서 8억 5,008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서와 사업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서를 공개하는 만큼 사업명과 세부 산출 내역 등을 세밀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지난 8월 24일, 30일 회의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 중 7건 원안 가결, 2건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8월 24일과 30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먹는물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먹는물 점검을 위한 민간 위탁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해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모저모 간추린 소식. 간추린 소식. 창의성과 탐구력이 꼽히는 세종과학교육.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갖춘 세종시 학생들이 다양한 대회에서 대통령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제42회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개청 이래 3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다정고 송민준 학생 고2의 작품은 차 끓일 때 적정 온도에서 자동 분리되는 티포트 거름망 키트다. 또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학생과학탐구올림픽,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자유과학탐구대회에서 단풍나무 씨앗의 자동회전 원리를 이용한 종이회전 낙하장치 제작 및 회전수 측정이라는 주제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옥진석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자유과학탐구대회에서 해밀초등학교 유상현 학생이 금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배예성 학생 은상, 고운중학교 서지우 학생 동상, 부강초 권준혁, 고운중 박동호, 세종대성고 곽수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과학인재 발굴 프로젝트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2021 대회 8월 30일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학년 백건우, 조재인 학생이 자동차 변속기의 작동 원리와 태엽 스프링을 적용한 친환경 동력 리어카 제작법을 제안해 대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다. 세종시 교육청 교사대상, 전문화,
고도화된 대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세종시 교육청은 그동안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단위학교와 협력해 진로진학 정보의 중심축으로 구축해 운영해왔다. 이에 더해 세종대왕 누리집에 웹 기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사들이 정확한 관내 대입 정보를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공 진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2018에서 2021학년도 세종 관내 졸업생 8천여 건의 진학 결과를 종합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연도별, 계열별, 지역별, 전형별 통계 분석이 가능하며 대학별, 학과별 졸업생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의 세부 사례로 검색할 수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통큰 예산 지원.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특수학교 99개교에 39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35개교, 초 17교, 중 12교, 고 6교에 12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또한 감염병 위협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안전한 학교 도서관 이용을 위해 책 소독기를 미지원했던 49개교, 초 2교, 중 26교, 고 21교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당 1,9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총 24억 3,500만 원을 차등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 보유량을 늘리고 학생들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세종시 교육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개소식. 세종시 교육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가 9월 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원장 나용길과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는 도담동 해피라움 7차 4층에 위치해 사무실, 개인 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실 등을 갖췄으며 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 및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장,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진, 부센터장,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학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심층평가 및 교육, 자살시도, 자해 등 위기학교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학생 교사 대상 정신건강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다. 세종시 교육청 직업계고 AI 모의면접 시스템 구축. 세종시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AI 모의면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채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AI 모의면접 지원을 통해 면접 능력 제고와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교육청은 인공지능 AI 모의면접이 가능하도록 세종여자고등학교,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방음부스, 기자재, AI 모의면접 프로그램과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인공지능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영상면접, 성격검사, 역량검사 게임 등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모의면접 실시 후 응답 내용, 목소리, 감정, 표정 등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고 다양한 면접 유형을 연습함으로써 취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린 마당,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세종시 교육청 소통 담당관, 홍보 담당.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문화생활.
내가 추천하는 도서 앤 영화 1984 조지 오웰 민음사 고은중 김하현 빅브라더라는 가공인물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내용으로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감시하고 억압하는지를 보여주고 2부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3부에서는 국가에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엔 냉전 시대를 살아가던 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혹은 독재에 대한 관점이 녹아있다. 그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것이라 상상했다. 작품에서 빅브라더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자를 신성시하고 개인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며 역사 날조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반대하는 이들은 가혹하게 탄압한다. 과거 독재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교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컷, RH 코리아, 보람고 류예진.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아버지가 전쟁터로 징병가게 되면서 네 자매, 배우가 되고 싶은 첫째 매그, 작가가 되고 싶은 둘째 조, 음악가가 되고 싶은 셋째 베스, 화가가 되고 싶은 막내 에이미와 그들의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 꿈과 현실에 부딪히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 편의 소설이다 이다. 이 구절을 읽고 나의 인생, 소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하게 되었다. 작은 아씨들은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RHK 출판사 책은 자그마치 973페이지로 이루어진 두꺼운 책이기에 읽으면서 머릿속에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에 반해 영화는 내용을 함축하다 보니 빠진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을, 2개 다 보시겠다고 하시면 영화를 보고 책을 보시면서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 인물은 이러했었구나처럼 생각하게 되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일랜드, 감독 마이클 베이, 주연 이완 맥그리거, 고은고 정민서. 지구는 멸망했고 자신들은 그로부터 구출된 인간이라고 믿던 복제 인간들이 그동안 속아왔던 거짓들을 알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 2005년작임에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미래에 언젠가 꼭 일어날 것만 같은 현실성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다. 이 영화에서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수억 원을 투자해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고 그 복제인간의 장기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대신 아이를 낳게 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전 세계 이 어딘가에선 정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복제인간들의 위치와 그들이 받는 비도덕적인 대우들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됐다. 꼭 과학이 아니어도 윤리적인 메시지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로 추천하고 싶다. 열린 마당, 교사가 들려주는 교육과정 이야기. 세종교사교육과정 연구회. 학년 교육과정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교사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만들다. 2월 말. 아직 새싹이 피어나지도 않아 움츠려 있는 시간이지만 학교는 새학년 준비로 분주하다.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오늘부터 학교는 봄이야. 학교에 꽂힌 아이들이 찾아오기 전 봄을 맞이하는 요정들처럼 선생님들은 아이들 맞이로 바쁘다. 책상 정리, 신발장 정리, 게시판 꾸미기와 같은 외적인 준비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어떤 교육과정으로 만날지 같은 교육과정 고민과 준비를 한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준비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왜 가르치는지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선생님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동학년인 6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야기 나눴다. 또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며 정리된 우리 학년의 이름. 자존감 6학년. 코로나로 위축되고 움츠린 꽃들이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서로 존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문화 등이 우리 인간들이 먼저 만들어간다면 고라니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고라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이후 아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해 후원금을 모았고 그 후원금으로 고라니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굿즈를 만들기도 했고 세종 호수공원에서 로드킬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또한 고라니 로드킬이 일어나는 주요 지점에 속도 저감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동물찾길 사고 관련 교육을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과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림책으로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연서면 마을 분들에게 발표회를 열었다. 교육과정으로 말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올해는 무엇을 해볼까? 이 아이들과 함께할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는 내용을 정할 차례이다. 작년 교육과정 평가회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학교 특색을 독서 교육으로 잡았다. 그래서 우리 학년에서도 우리 학년 주제에 맞는 책을 정해서 독서 교육을 하기로 했고 관련 과목, 국어, 도덕 등에서 시수를 덜어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활동들도 채웠고 그 독서 활동을 하는 시간을 국어, 도덕이 아닌 독서 비타민이라고 불렀다.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학년 선생님들의 생각을 모아 그에 맞는 세부 주제, 관계, 자기성찰, 감사, 성교육, 체력을 정했다. 또 관련 과목, 도덕, 체육 등에서 시수를 덜어내고 비밀 친구, 가족 편지, 체력 급수제, 체육대회 등의 활동들로 채웠다. 역시 이 시간도 아이들에게 도덕, 체육이 아닌 자존감으로 불렀다. 독서 비타민과 자존감 시간.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독서 비타민과 자존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으로 말했다. 교과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함께 이야기했다. 교육과정으로 살아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존감 6학년 1학기의 하이라이트는 체육대회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여건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아이들에게 올해 꼭 해주자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함께 준비하였다. 사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이래저래 준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회의도 여러 번 하며 계획도 계속 바뀌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리고 무사히 체육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한 선생님에게서 그 반 아이의 편지가 전해졌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을까라는 의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 과연 아이들에게 배움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교사들의 의심과 다르게 아이들은 늘 배우고 있다.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올해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으로 함께 이야기했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 그리고 선생님도 학생도 자존감을 주제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함께 교육과정을 고민하며 시작한 1년.
꽂힌 아이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인 것처럼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배움에 기뻐하고 선생님은 그 열매 맺히는 모습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 학교에도 넘쳐나길 기대한다. 열린 마당. 세종, 어디까지 알아요? 연기 향토박물관장 임영수. 봉산 향나무. 조치원에는 오봉산이 있다. 봉우리가 5개인 오봉산에는 맨발 등산로가 있고 초입에는 강화 최씨 유적이 많다. 그중 봉산 향나무는 4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나무의 높이는 3m밖에 안 되지만 우산처럼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장관을 이루는데 그 아래에는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지탱하는 몸체는 마치 용 2마리가 어우러져 용트림을 하고 있는 듯하다. 봉산 향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21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나무는 향기가 그윽하기에 향나무라고 부르고 있고 엄동설안에도 상록수로 항상 푸르다. 옛날 사람들이 집 주변에 나무를 심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감나무는 울타리에 심어서 우리 집과 옆집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이 열리면 감꽃에서 마지막 홍시까지 긴 시간 그 집 간식이 되고 제사상에 올라 조상에게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 산수유는 구급약과 같다. 산수유의 효능은 코르닌이 두뇌를 건강하게 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당뇨병 개선, 로가닌 성분이 지방 억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사과산과 주석산 성분이 피부를 깨끗하게 도와주며 특히 부인병 개선에 특효이다. 청력을 강화시켜주고 비뇨기 강화, 눈 건강, 체내 중금속 배출, 원기 회복에 좋으니 병원과 약국이 없는 외딴 마을에서는 필수 나무이다. 또 심는 것이 은행나무이다. 보통 대문 밖이나 울 안에 심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하는데 약용으로는 혈압을 내리고 혈전을 없애고 혈액의 노화를 막는다. 가슴앓이, 가래와 천식, 설사, 백태, 실피증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 공기를 맑게 하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죽인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살균,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의 해충을 막는다. 성인병을 예방하고 오줌 싸개 아이들에게 은행을 하루 5알 정도 구워 먹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향나무는 주로 우물가에 심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그래서 상록수인 향나무는 우물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물가에 심어져 잎은 사시사철 푸르러 우물로 들어가는 먼지를 막아주고 뿌리는 물을 정화하여 물맛을 시원하게 해준다. 옛날에는 그 집 우물맛을 보며 인심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했다. 향나무의 쓰임은 제사 때 피우는 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변을 정화하고 신이 무사히 강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향나무는 벽장에 고이 간직하다 명절날과 기제사날 꺼내 쓴다. 그런데 봉산 향나무는 남다른 일화를 가지고 있다. 450여 년 전 최중용이 심었다. 세종시에서 강화 최씨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오봉산 아래 봉산동이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는 최완이다. 그는 서울, 현재의 종로 5가 효제동에서 살았는데 기묘사화를 피하여 세종시 오봉산 아래에 터를 잡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서울 효제동에서 살아서 그런지 대대로 효를 강조했으며 그의 아들 최중용이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중용은 중국의 효행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 순임금과 무왕, 주공의 이름을 본따서 세칭 해동대순으로 불리었다. 최중용은 어린 나이에 향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문호가 빛이 나고 효열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향나무가 450여 년 푸르게 살아오면서 강화 최씨 집안은 15명의 효열을 배출하였다. 즉 8대에 걸친 15명의 효열은 최중용과 그의 아들 최회, 그리고 최회의 아들 최달원, 최진원, 최조원과 최달원의 아들 최일화, 최진원의 아들 최주화, 최조원의 아들 최유화와 최정화, 최정화의 아들 최혁 등 10명의 효자와 최회의 딸이 이선양에게 시집가서 열부가 되었고 최이화의 딸이 참봉 조명화에게 출가하여 열부가 되었으며 최주화의 증손인 최이정처 홍양유씨, 최유화의 외손녀이자 송현기의 처 밀양박씨, 최주화의 현손 최지철처 전주이씨 등 5명의 열부로 구성되어 있다. 봉산동 마을 내에는 강화 최씨의 유적인 봉산영당이 있고 효자 최회 정려와 충효 양전비, 열부 최지철처 전주이씨 정려가 있다. 봉산동 향나무는 작게는 최씨 집안 우물을 정화하고 대대로 제사에서 향을 피워 조상을 모시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효열을 실천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그 향기를 지금도 전하고 있다. 봉산 향나무는 세종의 향기이다. 열린 마당 한글날 특집 소담고등학교 국어교사 이광. 소담골의 선생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로 탄생했다. 우리나라 행정수도 역할을 하게 될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따왔다.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장 어진 임금이라고 칭송받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 창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글과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세종은 만들어질 때부터 한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겨져 있다. 고운동, 소담동, 보람동과 같이 동네 이름부터 한누리대교, 아람찬교, 밀마루 전망대, 고운뜰 전망대 등 우리 곁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한글로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사인 나는 세종시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참 할 말이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담동, 소담고등학교의 뜻을 찾아보게 하고 자기네 친구들이 사는 동의 뜻을 찾아보게 한다. 하나하나 뜻을 찾아가며 깔깔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소담스럽다.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참으로 뿌듯해한다.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새샘 마을의 뜻인 새로 파는 샘처럼 활기가 돋는다. 또 그런 의미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온 세종의 마을 이름들이 너무 이쁘다. 이 글을 보는 우리 세종의 아이들도 알았으면 해서 소개해보면 이렇다. 먼저 일생활권을 소개한다. 고운동 쪽의 원래 이름은 가락처럼 좁은 골짜기에 있어서 가락골이라고 한다. 고운동의 가락마을은 거기서 왔다. 아름동의 범지기 마을은 그 이름의 유래가 참 재미있다. 범지기 마을도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었다. 마을의 모습이 범이 누워있는 모양이기 때문이란다. 지기는 친구라는 뜻이거나 신령이라는 뜻이겠거니 한다. 무슨 뜻이든 정감 가고 이쁜 이름이다. 종촌동의 가재마을도 마찬가지다. 그곳은 원래 가재골이었다. 가장 가장자리에 있어서 가재라고 했다. 도담동의 도렛마을은 그 지역 옛 이름인 도렛말이라는 옛 이름에서 가지고 왔다는데 도렘은 황소의 곱비를 의미한다. 마을이 마치 황소 곱비같이 생겨서 그렇게 불리었다. 일생활권의 이름들은 대부분 옛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이생활권이다. 먼저 다정동의 가온마을은 원래 셋골이었다.
어감 문제상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온마을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의미는 달라진 것이 없다.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가운데말, 셋골 등으로 불린 곳이었다. 그래서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뜻으로 가온마을이 되었다. 다정동 밑에 새롬동의 새뜸마을은 새로운 것과 연관되어 있다. 전래 명칭부터 새뜸이었는데 이는 새로 닦은 털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새롭다의 명사형인 새롬을 동 이름으로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우리 친구들이 자주 나가 노는 나성동의 나리째 마을도 과거 이곳에 있던 마을 이름 중 하나인 나리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나리째는 냇가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 근처에 냇가가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솔동의 첫 마을은 세종시에 처음 만들어진 마을이기에 그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다른 마을들과는 다르게 세종시의 첫 출범의 의미를 기린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학교가 있는 삼생활권이다. 먼저 대평동의 해들마을은 그 의미가 여러모로 특별하다. 이 마을의 의미는 해가 따스하게 드는 마을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의 해시계 발명 업적을 되새기는 의미도 있다. 특이하게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보람동의 호려울 마을이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옛 이름에서 따왔다. 마을이 안쪽이 넓고 입구가 좁아 병처럼 생겼다고 하여 병호자에 금강과 여우러졌다는 뜻의 여울과 합쳐 호려울이라고 한다. 보람동 밑에 있는 호탄리도 풀었으면 호려울과 그 뜻이 같다. 마지막으로 반곡고등학교와 반곡중학교가 있는 사생활권이다. 반곡동의 수르베 마을은 그 근처에 들인 수르베들에서 따왔는데 수로가에 논배미가 있는 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편리의 새나루 마을은 그 지역에 있던 새나루터에서 따왔다. 원래 있던 나루의 위치가 변하면서 새나루터라고 했는데 그게 기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각 동네의 이름들이 참 신기하고도 어여쁘지 않은가. 우리 세종 마을들은 과거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많다. 순 한글로서 보기에도 부르기에도 소박하고 예쁜 맛이 있지만 꼭 그러려고 그렇게 지어진 것들은 아니다. 우리 세종이 비교적 최근에 새로 지어진 도시이지만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터전이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이들이 찾아온 이름들에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의 이름을 알아보고 난 뒤로는 그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처럼 으스대기도 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대부분 세종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갖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세종으로 왔다. 나는 앞으로 이 도시를 가꾸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 온전히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다. 나중에 나이를 먹어 우연히 고향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곳에 살았던 도렘골, 새샘골, 새뜸골, 가락골, 수르베들 사람들처럼 이곳에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기획기사, 세종시 교육청 남부학교 지원센터 장학관 정종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관계로부터 소외됨 없이 온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려면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웰빙, 워라밸 등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지표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빈곤가정 비율 등 물질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하지만 행복지수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OECD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반드시 학교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둔 즐거운 학습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는 학생들로 지도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성장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학력, 학력 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학력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 수업의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습이 더딘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돌봄이 취약한 계층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교사의 더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사의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일제식 평가를 지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다양화하면서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 기초로 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주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관심과 속도는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학생들 각각의 관심과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 단위가 작아야 합니다. 저는 학급의 인원이 16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양평의 작은 학교에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교실에서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도시에 비해 한 학급의 아이들이 적어서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도 남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따뜻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의 방식과 생활 지도는 자연스럽게 그 규모와 학생들에게 맞게 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밀한 도시의 학급도 시골 작은 학교의 학급 단위처럼 적어지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제 도시 학교에서도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에 기초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관계로부터 소외됨 없이 저마다 빛을 내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자라나길 기대해 봅니다.